네, 서민숙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 소개해 주신 빚도 갚고 저축도 하는 50대 50 저축법이 좋은 반응을 얻었거든요. 네네. 최근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약간 뭐 저축이라든지 통장 운영하는 팁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축은 인생이 이렇게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활에 안정감을 주는 저축을 할 때 5050 저축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반은 저축을 하고 반은 대출을 좀 갚는다라는 그런 저축법인데, 예를 들면 빚이 많은 분들은 저축만 할 수 없잖아요. 저축해서 빚을 갚는다라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아예 빚을 반은 빚을 갚고 반은 저축을 하는데, 빚이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5050이 아니라 한 8020, 9010 해서 8, 90%는 빚을 갚고 한 10% 정도는 저축을 해라라는 뜻에서 저는 그렇게 저축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가님께서도 돈을 모을 때 사용하신 통장이 여러 개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월급쟁이 청년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만들어라, 추천해주고 싶은 필수 통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K뱅크 통장 아시나요? 네. K뱅크 통장. 네네. 네, 인터넷 통장인데요. 그 K뱅크 통장은 입출금 통장 하나만 있어도 거기에서 이렇게 플러스 박스라고 그래서 10개 정도를 이렇게 쪼개져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통장인데, 그 통장에는 또 일반 입출금 통장의 이율보다 훨씬 좋아요. 한 2% 정도 넘게. 그리고, 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래서 입출금이나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그 통장은 하나만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쪼개지는 거라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상금을 예를 들어서 넣었을 때, 우리가 비상금을 뭐 예금에다 이렇게 넣으면 해약하게 되면은 이율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얼마를 꺼내든 그 꺼낸 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또 이자가 붙으니까 그런 통장을 저는 좀 추천드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MA라든지 그런 데 넣는 것보다 이런 데 넣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곳이 더 조금 편하다고 봅니다. CMA 통장은 또 따로 내가 거기 은행에 가서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한 군데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하기 때문에 인터넷 은행이다 보니까. 네네. 네네. 그리고 체크카드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그 안에서 입출금 통장이 하나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하나씩 통장이 나눠지잖아요. 거기다 이제 이름을 저는 붙여요. 뭐 예를 들면 경조사 통장이라든가 비상금 통장이라든가 생활비 통장이라든가, 저는 또 공돈 통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돈은 말 그대로 공짜로 생기는 돈. 네. 그래서 공돈으로 만들 수 있는 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놔서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경조사가 하나 있어, 결혼식이 하나 있어, 그럼 거기서 이제 하나씩 빼는 거죠. 더하기 빼기 란이 있어서 내가 돈을 빼고 싶다, 그럼 빼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내가 여기다가 매달 돈을 넣고 싶다, 그럼 더하기를 넣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 통장을 유용하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체크카드 하나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그 체크카드 하나당 아까 말씀하신 뭐 쪼개는 그 생활비 통장으로 연동을 시켜놓은 거기서 이제 돈이 나가는 건가요? 그런 개념인가요? 이게 자동이체로 되지는 않고요. 네. 내가 입출금해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넣어야 돼요. 네, 인터넷을 열어서 네, 매달 넣고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좀 빼고 그런 거는 있죠. 그렇지만 이율이 높으니까 일반 입출금 통장보다는 훨씬 좋죠. 이렇게 이제 그 용도별로 쪼갠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가 예산을 좀 세운 다음에 뭐 경조사는 얼만큼 나가겠다, 뭐 생활비는 얼만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좀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쓰는 거여서 약간 체계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9가지 통장을 써요. 그러니까 월급 통장은 다른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거기에다 이제 생활비와 그 식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보냅니다. 그 인터넷 통장으로 다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여행비 통장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넣어놓고 적금 통장은 또 따로 있어요. 거기 챌린지 박스라고, 또 플러스 박스는 넣었다 뺐다가 가능하고요. 챌린지 박스는 적금으로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통장이라서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억을 빨리 모으고 싶은 월급 한 2, 300만 원 정도의 직장인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저축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100일에 500만 원을 먼저 모아보셨으면 좋겠어요. 100일에 500만 원을 모으기를 한다면 말 그대로 한 달에 166만 원 정도를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한 250, 300,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이 사실 166만 원을 빼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 100일에 500만 원의 그 저축의 문턱을 만기라고 하죠. 그 문턱을 좀 넘으면 그 다음에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저는 100일에 500만 원을 먼저 하고요. 그 250만 원은 166만 원을 빼면 84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 84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해보는 거죠. 그리고 아직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또 가정을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확실히 그 약간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500만 원을 먼저 모으고 그게 네. 달성이 된다면은 또 약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1억이라는 약간 좀 거대한 목표에서 내가 느끼는 좀 장벽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을 좀 해소해 주면서 지치지 않고 모으게 하는 네.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적금 만기를 타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이 적금 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꾸준하게 끝까지 간다는 게. 그래서 그 500만 원을 좀 짧게 모아보는 거잖아요. 100일에 500만 원은 100일이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맛보고 그 다음부터 좀 습관을 잡아서 저축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축액을 최대한 늘리고 싶어하는 월급 한 250만 원 정도 직장인에게 이에 맞는 월급 관리법을 제시해 준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저축을 늘리고 싶으면 일단 지출을 줄여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거나 우리가 수입을 좀 늘리고 싶거나 이런 분들이 다 수입만 늘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수입 늘리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일단 지출을 먼저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대부분 젊은이들이 꾸민비와 외식비가 좀 많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 조금만 줄여도 그리고 남에게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거 있죠. 뭐 쿠폰 이렇게 날린다고 표현하죠. 그런 거만 조금만 줄여도 또 생일 같은데 조금만 우리가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좀 저렴한 데서 그런 데서 하면 아무래도 좀 지출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좀 해보면 어떨까 해요. 요즘 막 인스타라든지 네. SNS가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약간 좀 나 여기 갔다 좀 보여주시기 이런 게 좀 강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데다 이제 돈을 많이 쓰면은 돈을 못 모으는 그런 네. 현상도 발생을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자제를 해야겠네요. 네, 저는 그리고 아예 깔때기 저축법이라고 있어요. 한 곳에 모으는 거. 네, 깔때기는 입구가 넓고 출구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돈을 한 곳에 막 여기저기 이렇게 조금씩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넣으면 조금 빠르게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이게 늘어나는 숫자가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다 재밌고 보니까. 약간. 네. 네. 그래서 그 한 번에 저축하는 거, 그걸 한번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그 젊은 세대들 중에서 돈을 빨리 불리고 싶어서 뭐 코인이나 주식 투자에 올인하는 그런 케이스도 좀 많은데 아니면은 아예 돈에 관심 없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그런 좀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2030 세대들에게 인생과 돈에 대한 뭐 깨달은 철학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제가 3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무엇부터 시작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요. 약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 조금만 젊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희 자녀들 세대예요. 30대면. 그래서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재테크를 시작한다면 공부 먼저 시작해서 제대로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렇게 한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한방이 한방일 수도 있는데 아닐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거를 아직 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이 지나와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아는 거죠. 그리고 젊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아예 극단적으로 돈을 모으지 않는 분들은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3포 세대, 뭐 5포 세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다 포기한다. 네, 맞아요. 집도 네. 포기하고 뭐 심지어 외모도 포기한다는 세대도 있어요. 뭐 7포 세대 들어가면 외모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뭐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이런 거에 지금의 생활에 즐기자라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
그럼 노후가 좀 어렵잖아요. 부모님이 뭐 정말 재벌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 조금만 노력하면 저보다 젊은 분들은 머리도 훨씬 좋고요.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요. 도구 사용도 빠르고요. 네. 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일어설 수 있는 거를 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젊은데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이미 30대 초반인데 뭐 경매를 배워서 경매로 뭐 집을 한 두세 채를 하시는 분도 있고, 무인 창업을 열어서 무인 창업을 막 3-4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은 또 그걸 가지고 또 계속 불려요, 자산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월 한 4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출간하신 책에서 한 5억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도 소개해 주세요. 저는 제 현금 흐름을 만든 게 무자본 창업을 먼저 했고요. 무자본 창업은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1인 기업이라고. 그래서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남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만들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책을 내서 뭐 작가가 된다든가 그런 경우도 제가 현금 흐름을 만든 인세를 나오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 그리고 저는 이제 블로그를 씁니다. 블로그에서도 돈이 나와요. 블로그도 열심히 쓰다 보면 남에게 정보를 주는 블로그여야지 돈이 조금 나오고요. 내 일기처럼 쓰면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블로그를 통해서도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콘텐츠를 갖다가 녹화본으로 판매도 해요. 녹화본이요? 네네.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알려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가계부나 식비 절약을 잘 못하시는 분은 일일이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못 해드리니까 아예 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판매하는 그런 것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가계부 같은 것도 자체 제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계부 판매를 뭐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초보자가 현금 흐름을 그렇게 한꺼번에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거는 블로그, SNS를 조금 써서 나를 알리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이렇게 창업을 했을 때 마케팅을 하잖아요. 손님이 오도록. 온라인에서 자기 창업을 할 때는 그 블로그 같은 그 SNS로 나를 알려야 돼요. 거기가 온라인 사무실이라고 생각하고 마케팅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는 창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SNS 블로그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무자본 창업인데 콘텐츠업, 어떻게 본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약간 무인 점포 같은 것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둘 중에서 굳이 하나를 추천한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SNS라든지 뭐 블로그 이런 것들을 먼저 도전해 보라라고 이제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무인 점포는 아무래도 현금이 들어가잖아요. 자산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자산이 물론 있는 분도 있지만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그래도 한 몇천 정도 있다. 그런데 나는 이거보다는 요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는 무인 창업도 추천드려요. 무인 창업이 지금 여름이라 좀 성수기거든요. 저는 이제 무인 카페를 운영하고, 제 주변 지인들은 지금 무인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해요. 근데 무인 아이스크림이 요즘 아이스크림만 팔지 않잖아요. 맞아요. 다 과자, 팔더라고요. 주류와 담배 빼고는 다 팔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매하는 거 보고 저는 편의점보다 거기가 더 편하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식이 아이스크림은 무인 아이스크림에서 사셔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인 아이스크림도 그 가성비가 이제 투자 대비가 좀 좋다. 카페보다 한 반 정도 덜 들어가요. 카페는 한 5,000에서 6,000 정도 들어간다면 보증금 포함해서 무인 아이스크림은 2,000에서 3,000 정도면 된다라는 거죠. 약간 그 도난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까요? 카페는 없고요. 무인 카페는 도난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카드를 넣어야만 커피가 나오고 얼음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은 있어요. 아무래도 보통 3% 정도 있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그거는 무인 아이스크림 회사에서도 인정하는, 어쩔 수 없는, 그냥 그 주인이 있는 점포에도 도난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 입지 선정을 좀 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약간, 너무 외진 곳에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지 내 상가가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거기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실제 아파트 단지 내. 거의 다 있어요. 아. 네, 거의. 그래서 입지 찾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네.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월세도 되게 중요해요. 아, 월세 중요하죠. 네, 월세가 제 기준은 70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용인시 수지구에서 하는데 50만 원에 네, 지금 월세 있습니다. 네, 50만 원은 망하지 않는 구조죠. 아, 근데 이제 월세가 싸다는 것 자체가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 입주해 산다라고 한다면 세대수가 적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애들이 별로 안 산다든지 약간 그런 리스크도 있지 않나요?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하는 곳은 700세대가 넘고요. 앞에 중형병원이 있고요. 아. 네, 또 그 옆 단지에 가면 800세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하셔야 되고, 좋은 동네에 사셔서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는 없어요. 막 그래요. 월세 싼 데가. 근데 찾으면 있어요. 찾으면 저도 주변에 다 비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아파트죠, 물론. 새 아파트는 비쌉니다. 근데 오래된 아파트에 사신다고 커피를 안 마시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오래된, 연도수가 좀 된 그런 아파트에서 하면 훨씬, 네, 안정되게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후 준비를 못하고 퇴직금 한 1, 2억만 들고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노후 준비를 위한 가장 확실한 재테크 방법?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퇴직하기 전에 로드맵을 좀 미리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퇴직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퇴직하기 전에 우리가 월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퇴직 전에는. 네네. 그때 그 월급을 가지고 퇴직 후에 좀 쓸 수 있도록 남겨둬야 되잖아요. 저축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그 은퇴 한 10년 전? 아니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래서 로드맵을 좀 이렇게 해서 1년 단위로 배우자 나이도 적고요. 내 나이도 적고 자녀 나이도 적어서 내가 최소한 얼마가 들어야 되는가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하고 내가 무리 없이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지금부터 돈을 모으셔야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이 수입이 월급이잖아요. 근데 이 월급은 우리가 지금만 잘 살려고 받는 게 아니고 노후에까지 우리가 돈벌이를 못하는 그때까지 쓰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월급인데 그거를 미리 다 써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고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는 좀 공부를 조금 하셔서 투자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라는 거는 너무 크게 거대하게 그런 게 아니라 금융투자 같은 거. 투자의 다양성은 위험을 조금 줄여요.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 근데 주식은 사실 비추천합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좀 크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초보자가 투자하기 좋은 거는 ETF랑 공모주라고 생각해요. 아. 네. 그래서 초보자가 접근하기도 좋고 들어가기도 쉽고 그래서 그거를 먼저 공부를 조금 하셔서 공모주도 공부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공모주가 뭔지만 먼저 아시면 그리고 요즘은 잘 나와 있어요. 네, 유튜브에도 잘 나와 있고 또 검색하면 잘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셔서 그거 먼저 조금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모주란 게 이제 상장을 할 때 그 전에 이제 돈을 넣어서 이제 그렇죠. 상장되기 전에 네. 주식이죠. 네. 보통 대부분 보면은 상장하고 당일날 팔아도 거의 대부분 수익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잘 나는 거는 더블이 날 수도 있고. 나죠. 네. 네. 더블보다도 훨씬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한두 주밖에 못 받아요. 하도 하시는 분이 많고 균등으로 이렇게 받는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4명이면 그것도 꽤 괜찮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모주는 꼭 한번 해보셨으면. 네. 그리고 요즘 공모주가 되게 많아요. 네. ETF도 여기저기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관련 상품도 많이 출시가 되고. 네네. ETF도 내가 이렇게 원하는 상품보다는 아주 좋은 상품을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걸로 내가 일일이 개별 주식을 보지 않아도 괜찮은, 지수가 올라가면 내 수익률도 올라가는 거고, 지수가 내려가면 내 수익률도 내려가는 거니까, 그냥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내려가면 조금 더 넣는 방법으로, 하락하면 계속, 네, 조금 추가로 넣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ETF랑 공모주 말씀하셨는데, 네. 부동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저는 부동산도 지금은 네. 이제 많이 오르는 상태예요. 많이 물론, 올랐죠. 네, 물론 서울 특정 지역. 쪽에, 네, 서울 쪽에 많이 올랐고요. 아직 지방은 이제 좀 덜이지만, 이 서울이 거의 전세가고, 매매가고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인천, 이런 쪽에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남부 쪽, 북부보다는 남부 쪽이 지금 현재 우리 시계열 보면 빨강으로 이렇게 살짝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도 약간 연수구 쪽이나 뭐 중구 쪽 이런 데가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방은 아직까지는 뭐 전주나 울산 외에는 아직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그들도 따라온다라는 거죠. 네, 계속 오르다 보면. 서울이 계속 오르지는 않잖아요. 여기 어느 정도 오르면, 그 다음에, 서울이 너무 많이 올랐네 하고 경기도권으로 내려오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부동산도 지금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모아둔 노후 자금을 이제 불리려고 투자를 하다가 오히려 이제 돈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잖아요. 작가님이 보시기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재테크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묻지마 투자죠. 묻지마 투자. 네, 말 그대로 저도 3번에 크게 실패한 게 있어요. 묻지마 투자를 해서. 네, 부동산으로. 네, 저는 지인의 말 듣고 2008년도, 네, 그럴 때, 지방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근데 막상 다 지어서 가봤는데 산속에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팔리지도 않고요. 전세도 나가지도 않고요. 굉장히 고심해서 나중에 해약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묻지마 투자라는 거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네, 하는 거잖아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셔야 돼요. 투자는 우리가 던질투 자본자예요. 내 돈을 던져서 내 돈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게 투자잖아요. 투기는 아니더라고요. 투기는 내가 빠르게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 기획부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로 따지면 조합원 아파트가 있어요. 지주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주택은 지어지는 경우가 한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주택에 투자한다. 물론 아파트가 조금 더 싸요. 입주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여기 아파트 가격이 좀 싸네 하고 들어가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공부를 먼저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억까지 모으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작가님께서도 초반 1억을 모을 때까지 무조건 지켰던 습관이나 규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일주일 7만 원 살기를 처음부터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절약. 네, 무조건 모으는 거, 모으기를 하려면 절약이 먼저니까, 그렇게 절약을 했고요. 가장 힘든 게 사실은 절약이에요. 종잣돈을 모을 때. 그런데 만일에 나는 절약이 너무 힘들고, 수입은 늘리고 싶어 하면은 젊으니까 젊을 빛을 조금 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투잡을 조금 권하는 거죠. 네, 투잡을 뭐 주말 알바를 좀 한다든가, 주말 알바를 하면 돈 쓸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그렇게 투잡을 해서 조금 수입을 좀 늘리는 방법을 조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규칙을 지켰을 때 가계부를 꾸준히 쓰는 방법을 했어요. 일주일 7만 원 살게 할 때. 그래서 내가 지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 분석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내 상황. 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람들은 이 현 상황이 다 틀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라는 그런 걸 먼저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시작은. 확실히 약간 맹목적으로 뭐 절약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현재 나의 상황을 좀 잘 분석을 해보고. 네, 내가 빚이 많으면 지금, 빚이 많은데 저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빚을 많을 때는 빚을 갚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집담보대출 같은 빚은 좋은 대출이죠. 말 그대로 그런 빚들은. 왜냐면 그 집을 뭐 매도를 했거나 그러면 없어지는 빚이에요.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 신용대출을 받는다든가 마이너스 통장을 받는다든가 이런 대출은 그냥 나쁜 대출이라고 봐요, 저는. 걔는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갚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빚이 좀 많다 하면은 무조건 빚부터 갚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비상금을 조금 마련해 놓고 갚으셔야 돼요. 비상금이 없으면 무슨 일이 터지면 내가 또 빚을 져야 돼요. 근데 비상금을 조금 마련해 놓으면 그래도 그것 때문에 빚을 계속 갚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비상금이 해결을 조금 해줘요. 그래서 비상금을 좀 마련해 놓고 신용카드 없애기. 저는 이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 때문에 다 저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내 돈이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신용카드 회사가 주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월급을 그냥 가져가잖아요. 내가 그 다음에 또 가져가고 해서 신용카드를 조금 없애면 삶이 훨씬 풍족해집니다. 저는 4년 5개월 됐습니다. 없앤 지.
삶이 어떻게 푸석해지는 게 많이 모여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나간 돈이 없는 거죠. 다음 달에 내야 될 그 명세서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데 첫 달에 신용카드 없앤 그 다음 달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신용카드 값이. 명세.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신나서 종잣돈을 조금 모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네. 월급날 딱 들어오면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카드값 내는 날이면 이게 다 빠져나가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다. 네. 굉장히 행복하죠. 네. 그래서 신용카드가 없어도 해외여행 갈 수 있고요. 신용카드가 없어도 모든 물건을 사실은 구매할 수 있고, 네. 집 담보대출도 신용카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저는 대출을 받을 때 보통 신용카드로 해서 뭐 얼만큼 쓰시면 이자 할인을 해줘요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아파트 대출 받을 때. 근데 제가 해보니 체크카드도 가능한 거예요. 저는 체크카드로 얼마를 썼을 때 이자 할인해주고 그런 것도 다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없애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요즘에 또 짠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직접 운영하시는 채널에서 식비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생활비를 좀 극단적으로 줄여보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에게 줄만한 꿀팁이 있을까요? 저는 일주일 7만 원 살기를 지금까지 합니다. 7만 원이요? 네네. 일주일에 4인 가족을 7만 원으로 살았었어요. 옛날에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만 원의 행복이라는 네네네.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근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많이 지금 진행이 돼서 사실 어렵죠. 많이 어렵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는 또 그런 같은 커뮤니티 운영하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고 계셔요. 그래요? 근데 이게 굶어서 안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할건 다 하고. 네.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못 먹고도 아니에요. 물론 한우는 못 먹죠. 한우는 네. 100g만 사도 그런데, 그냥. 네, 그냥 수입 쇠고기 사서 먹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팁들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하려면 냉장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냉장고. 네, 냉장고 정리를 옷 정리하듯이 다 꺼내서 냉장고 정리를 하고 닦고 양쪽에 이렇게 날개에 보면 소스통들이 되게 많아요. 물통도 많고 그런 거 보면 날짜 지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 일단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버릴 거 버리고 새로 집어넣을 때 종이에 냉장고 지도라고 해서 적어요. 계란이 몇 알 있는지. 네, 아니면 안에 김치는 몇 개 있는지 뭐 이렇게 식재료를 다 적습니다. 냉동실도 마찬가지고 실온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냉장고 지도를 가지고 이제 냉파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지우면서 그러니까 연결해서 하는 거죠. 내가 계란이 있고 예를 들면 뭐 짜장이 하나 만들어져 있으면 그냥 짜장 밥을 하나 해서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만들고 식단을 짜면 되게 좋아요. 식단을 짜서 그런 식으로 저는 7만 원 살기를 했는데 그거 외에 내가 앱테크 장복이라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마켓컬리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네네.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을 하거나 하니까. 네네. 그리고 또 쿠폰도 줘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마켓컬리를 처음 이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는데 계속 저에게 쿠폰을 주는 거예요. 3만 원 이상 사면 11,000원의 쿠폰을 주겠다. 그래서 3만 원 이상의 11,000원이면 19,000원만 사면 되겠네? 라는 생각에 그거를 이제 샀어요. 그렇게 사고 나중에 쿠폰 할인 받고 뭐 하다 보니까 배송비도 이제 무료로 받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4가지를 샀는데 한 가지 품목 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가격이. 거기서 고기도 샀어요. 네, 대패 삼겹살도 사고 그것도 800g이나 되는 거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앱테크 장보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으로 좀 싸게 장을 보는 거, 네,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장보기도 대형마트를 가면 안 되죠. 이렇게 일주일 7만 원 살게 할 때 동네 마트를 가거나 식자재 마트를 가요. 근데 대형마트를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많이 담게 되잖아요. 항상 10만 원 넘고 15만 원 넘고. 그래서 동네 마트를 이용을 하는데 배고플 때 가시면 안 되고요. 가족과 함께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만 지켜도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다 냉동합니다. 식재료를. 네, 국도 끓여서 냉동하고요. 그러니까 파도 다 없다. 쓸어서. 네, 네네. 버리는 거 없이요. 파도 쓸어서. 그 어묵도 사면은 종류별로 가늘게 국수처럼 쓴다든가 또 떡볶이용으로 쓴다든가 어묵 조림용으로 쓴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고 제철 식재료를 많이 이용하죠. 어제 같은 경우도 가지와 풋고추와 이런 걸로 해서 반찬을 해서 제가 블로그에 올렸거든요. 네, 그거 얼마 안 들어요. 네,
그거는 제가 집에 있는 걸로 했지만 실제로 가지와 풋고추는 가격이 얼마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제철 식재료를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네. 작가님은 이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네, 이제 네. 100%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한 일주일에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살아요. 네. 아, 진짜요? 네네. 와.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딸이 결혼을 해서 딸 부부가 와서 가끔은 6인 가족이 와서 밥을 먹습니다. 아. 그래도 10만 원 안에 하는 방법으로 조금 많이 해요. 그렇다고 외식을 한 번도 못 하거나 예전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네. 그렇게 조금 살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뭐 싸게 사거나 뭐 이렇게 사는 거는 다들 좀 이렇게 신경 쓰고 하다 보면 네. 하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게 네, 네. 상당히 좀 신경을 덜 쓴다든지 좀 약간 사각지대 있는 느낌? 하다 보면 네. 특히나 이제 뭐 채소나 야채 같은 거는 또 시들고는 버리잖아요, 사실. 네, 네. 그런 것들 은근히 많아요. 반찬도 해놓으면은 또 뭐 진짜 깊숙한데 어디 막 짱 박아놨다가 나중에 버리고 네,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국 같은 것도 하나만 끓이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도 한 2-3개 끓여서 돌려가면서 먹고 제가 이제 추구하는 일주일에 7만 원 밥상은 일주일에 한 번만 힘들게 반찬을 해서 나머지 요일을 좀 편하게 지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랑 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30에서 100만 원까지 줄여요. 네, 식비로. 그래서 식비만 그렇게 줄여지는 게 아니고요. 식비를 그렇게 줄이다 보면 다른 지출도 다 줄여요, 사람들이. 내가 식비를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 다른 거를 펑펑 못 쓰죠. 그렇겠네요. 네. 일주일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사는데 뭐 가서 디저트 먹으려니까 네, 2만 네, 원이고 네. 막 그러면은 네. 내가 미쳤나 약간 그런 생각이 네. 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딱 3년만 아니면 1년만 이렇게 한번 딱 잡고 내가 소비 습관을 조금 바꿔주면 나중에 이렇게 저축액이 늘어나죠. 네. 그렇게 하면 1억도 금방 모으겠네요. 네, 진짜.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종잣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철칙이 있습니다. 5가지의 철칙이 있는데 사지 않는다, 남기지 않는다, 무조건 버틴다, 1시간 이내 걸어 다닌다, 만나지 않는다였어요. 네. 만나지 않는다. 네,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굴 만나면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한참 부자를 꿈꾸면서 실행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궁금한 게 네. 사실 또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잘 네. 만나야 된다. 네. 인맥도 중요하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나지 않는다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좀 배치가 되는데 인맥은 정말 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네. 인맥이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처음에 멘토들은 만났어요.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주변에 삶을 이렇게 만났던 사람을 조금 달리 만난 사람을 바꾸어서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멘토들을 만나곤 할 때는 밥을 사죠. 아, 네, 그럴 때는 사야죠. 그건 이제 투자니까 사실. 네네. 그럴 때는 커피도 사야 되고, 제가 강의를 이제 한참 들으러 다닐 때, 돈이 없이 강의만 막 들으러 다닐 때, 조를 짜줘요. 강의장에서. 그런데 이제 끝나고 밥을 먹잖아요. 그럼 나만 안 먹어. 그러고 갈 순 없어요. 그럴 수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밥 먹고 차 마시고, 네, 그런 거는 하고, 그 외의 거를 악착같이 조금 모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인맥은 뭐 사실 아예 안 만나는 건 아니고 막 그렇게 돈을 모을 때까지라든지 그때 안 만나도 사실 네, 그렇게 네. 큰 지장이 없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때 이야기를 먼저 했었죠. 내가 이러이러한 생활을 할 건데 조금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해서 기다린 친구는 지금도 만나고요. 그렇지 못한 친구는 끊어진 친구도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대단하다 하면서 기다려준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가난했던 찜질방 이모에서 억대 자산가가 된 스토리로 많은 분들에게 좀 감동을 주셨는데 네네. 그렇게 되기까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하기 싫은 일을 매일 2시간 했어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이요? 네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하기 싫은 거는 일단 독서였습니다. 책 읽기가, 네. 네, 책을 잘 못 읽었어요. 아. 네, 그래서 책 읽기가 잘 안 되던 사람인데, 그 독서를 계속 2시간씩, 뭐 2시간을 계속 읽은 건 아니고, 뭐 1시간 읽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운동도 조금 했었고요. 그 다음이 절약이었죠. 절약도 잘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 세 가지를 그냥 그 2시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평균 2시간인 거죠. 더 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2시간을 하기 싫은 거를 가장 제가 어려워했던 거, 네, 그런 것들을 정말 규칙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렇게 했더니 제가 바뀌었더라고요. 어느새 보니까 제 인생이. 그래서 처음에 부자의 습관을 따라하고자 시작한 거거든요. 부자들은 새벽에 일어난대. 부자들은 독서를 한대. 부자들은 절약을 한대. 운동을 한대. 이거를 막연하게 따라했어요. 막연하게 따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 몸에 이렇게 습관으로 잡혔고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영화 배우가 이렇게 영화를 찍을 때 액션 그 장면부터 찍는데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걸 찍고 나머지를 쉬운 거를 나중에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저도 그러면 지금 하기 싫은 거 하고 나중에 하고 싶은 거 하자. 하기 싫은 일을 계속했더니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서 조금 살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하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하고 사는 거죠. 독서 같은 거 하기 싫으면은 그 새벽에 일어나서 집중이 잘 안 되거나 그런 부작용은 없나요? 안 되죠. 일단 졸립니다. 네, 일단 졸려서, 네. 저는 일단 커피를 내려요. 네, 그 새벽에 커피를 내려서 그걸 마시면서 이제 졸음을 쫓고 너무 졸리면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읽었어요. 네. 그렇게까지 좀 했었고, 그래도 4시에 정말 졸리다 하면은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6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주씩 10분씩 당겨요. 그러니까 한 주 지나서 5시 50분, 한 주 지나서 5시 40분, 뭐 30분 이렇게 당기니까 제 몸이 이렇게 눈치를 못 채면서 일어나지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한 3년 이상을 4시에 일어났어요. 지금은 5시 좀 넘어서 일어납니다. 네. 4시에 안 일어나도 되더라고요, 지금. 네. 이제 잠도 좀 충분히 주무시고. 네. 네. 이제 나이가 더 먹어가니까, 이러다가 아프겠구나 싶어서, 네. 너무 이제 숙면을 못 취하면 아프겠구나 해서, 이제는 좀 자야겠다 해서, 1시간을 좀 늘렸더니 훨씬 낫더라고요. 네. 훨씬 낫죠. 네. 네. 10분만 자고라도 낫는 네. 거지. 네. 네, 오늘 뭐 통장 활용법부터 또 노후의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은 뭐냐면 일단은 그 최대한 좀 소비를 줄이고 그런 방법인데 또 일주일에 7만 원. 7만 원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한 10만 원부터 해가지고 한번 실천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엔 또 작가님처럼 이렇게 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서민숙 작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워낙 또 투자면 투자, 돈 모으기면 돈 모으기 다양한 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도 한번 네.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작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도움 될 거니까 기대 많이 하세요. 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네네. 월급 한 200만 원 정도인 사회초년생이 가장 빨리 1억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통장 네네. 추천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쇼츠 영상으로 보니까 조회수가 160만회가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 건 더 많이 보셨겠죠? 아니 그 쇼츠 그 정도면은 거의 저희 그 채널에서는 탑입니다. 탑. 근데 그만큼 네.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억 만들기에. 그래서 관심이 많으니까 많이 보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 사회 초년생은 돈을 모아본 경험이 좀 적을 테니까 약간 그런 장기간의 어떤 상품을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아직 이렇게 장기간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직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재미 위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질문에 이제 조금 이 통장 자체보다는 어떤 돈을 모으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몇 년 동안 내가 모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좀 먼저 세워보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계획에 따라 어떤 필요한 투자라던가 아니면 뭐 예적금으로 모아야 된다거나 이런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먼저 사회초년생이라면 뭐 물론 계획이 뒤로 가면 바뀔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몇 년 정도 얼마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돈을 모아 나가야겠다라는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아무튼 간에 그때도 이제 통장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시기에 따라서 또 맞아요. 다양한 통장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맞아요. 이율도 달라지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혹시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또 어떤 통장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그쵸. 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제일 좋은 통장은 주식 통장이죠. 워낙 주식이 네. 잘 나가니까 네네. 그래서 다들 많이들 갖고 계시겠지만 내가 좀 이제 일부라도
전체 모을 수 있는 돈이 뭐 100만 원이라고 하면 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이런 연금저축 통장을 만들어서 뭐 미국 주식을 조금씩 사서 모은다거나 이런 거 많이 이미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걸 하고 계시는 게 약간은 필요해 보이고, 근데 나는 아직 투자에 대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어서 일단은 1억을 만들어 가면서 천천히 공부를 할 거다. 근데 1억을 만드는 동안에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닌 뭐 예금과 적금 상품을 좀 추천해달라라고 하시면,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저 카페 운영하고 있으니까 카페 친구들이랑 되게 재밌는 적금을 좀 같이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네. 다시 좀 찾아봤거든요. 네네. 찾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조금 이제 그래도 고금리 적금 상품이 나온 게 신한은행에서 언제든 적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장점이 뭐냐면 월에 30만 원까지밖에 적금은 안 돼요. 그리고 가입기간이 1년인데 최대 제가 생각했을 때의 장점은 한 달만 넘어가도 연에 7.7%를 다 준대요. 중도 해지를 하면. 네. 원래 보통 중도 해지 하면은 이제 가입할 때 약속된 그 이자를 다 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 상품은 가입할 때 물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만나서 7.7%가 되는 거지만 한 달만 유지하고 해지해도 7.7%를 준다고 하니까 사초생 같은 분들은 돈 쓸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1년을 다 유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중도 해지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 상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추천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하나 더 갖고 왔는데, 두 번째로는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K뱅크의 챌린지 박스라는 박스가 있더라고요. 박스. 네, 근데 요거는 연에 4%예요, 최대가. 그래서 엄청 높진 않은데 약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추천을 드려볼까 싶어서 제가 이제 찾아봤고요. 이거는 챌린지 박스니까 목표를 자기가 정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을 모으는 목표를 정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자동으로 적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원할 때 넣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목표 금액이 1만 원에서 뭐 500만 원까지 모으실 수 있어요. 굉장히 그래도 좀 많이 돈을 모을 수 있죠. 네. 30만 원 1년 모으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 수도 그러게요. 있잖아요. 돈을 모으는 목적이라고 치면. 그래서 저희 카페에 어떤 분은 요거 하셨는데 목표를 부자라고 자기가 정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500만 원 모았다라는 거 인증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스스로도 좀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목표가 거기 K뱅크 안에 기본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쇼핑을 줄이기, 뭐 쇼핑을 줄이는 목표에서 100일간 100만 원 모으기, 이런 챌린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직접 어떤 목표를 세팅해서 돈을 좀 모아보겠다라고 하면 연에 4%는 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재미도 있고 목표를 달성하는 성취감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네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축액을 최대한 늘리고 싶어하는 월급 한 250만 원 정도 받는 직장인에게 월급 관리법을 제시해 준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월급 관리가 이제 250만 원이면은 진짜 힘들죠. 아마도 이제 사초생분들이 대부분 200에서 300 사이에서 많이 출발하실 것 같은데, 일단 관리를 하는 이것도 역시 목적이 먼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얼마를 모을 것인지, 이 목표를 잡는 게 먼저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가져가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이런 이제 250만 원으로 내가 돈을 모아가는 그 금액을, 단기적인 금액을 세팅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카페 친구들하고는 6천사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예요. 그래서 이제 월급이 얼마가 됐든 자기가 모을 수 있는 금액은 다 다르잖아요. 많이 번다고 해서 많이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을 수 있는 금액을 세팅하고 그거를 6개월에 내가 얼마를 모으겠다, 이렇게 스스로 목표를 정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쭉 모아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보다 조금 더 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6개월에 원래 1,000만 원 하려고 했는데 이미 넘어갔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3개월, 4개월 차 됐거든요. 근데 이미 1,000만 원 거의 다 돼서 목표를 수정할게요, 이런 분들도 나오고, 그래서 저축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도 이 6,000사 하면서 뭐 500만 원 모았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단기적으로 올해 안에 혹은 뭐 6개월 안에 혹은 3개월 안에 얼마를 모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시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월급을 관리하고자 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지출을 좀 줄이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지출을 그냥 줄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은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 정도라도 내가 매일매일 돈을 어디에 쓰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디에 쓴 돈이 제일 아까웠는지, 이런 걸 적어보시고, 그럼 아까웠던 지출은 다음에 좀 안 하시면 아무래도
스스로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내가 줄일 수 있는 포인트를 스스로 찾아 나가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해 보여요. 네. 네. 그리고 열심히 1억을 모았는데 뭐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도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1억을 빠르게 그러면 2억 혹은 그 이상으로 불리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빠르게가 항상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 기준에서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10억 정도 갔을 때의 기간이 원래도 한 10년이면 됐었어요. 예측하기로는 네. 한 10년 정도 하면 내가 뭐 10억 근처에라도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좀 빨리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억을 그러면 내가 1년 안에 될까? 이렇게는 생각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10년 안에 한 10억 정도를 불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1억이 2억 되고 2억이 3억이 4억 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질 거예요. 그래서 1억이 2억 되는 시간을 그래도 한 3년 정도, 약간 3, 4년 정도 여유 있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그냥 예적금만으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셔야겠죠. 어떤 투자를 선택하시든 그건 또 자기의 취향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 주식을 또 했던 사람이니까 미국 주식으로 약간 1억을 투자해서 2억까지 불리는 데는 한 3, 4년 정도 잡고 가시면 약간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또 운이 좋아서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목표를 갖고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확실히 좀 좋을까요, 그러면? 그쵸. 제가 얼마 전에도 신문 봤는데, 각국의 이제 지수에 10년 동안 그 추이를 이렇게 그래프로 쫙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을 했는데, 이제 10년 전이 2014년부터 2024년 2월 달까지가 한 18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네. 충분히, 우리나라는 몇 프로인지 아세요? 35%. 차이가 그러니까 많이 나. 거의 5배죠. 근데 이거는 지수 투자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개별 종목 잘 나갈 것 같은 회사들 잘 선택하시면 훨씬 더 빨리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에 이 투자를 1억을 빵 다 할 건 아니잖아요. 나눠서 투자를 할 거고 현금을 좀 비중을 갖고 있다가 떨어졌을 때 그때 더 많이 사고 이런 전략을 잘 쓰시면 1억이 2억 되는 거는 시간 문제일 뿐 되긴 된다. 근데 너무 빠르게 욕심을 내시면 그건 또 조금 오히려 그 욕심 때문에 더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마음 비우시고 천천히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급함을 버리는 게 진짜 투자의 생명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항상 안전벨트 매잖아요. 저는 투자에서의 안전벨트는 현금 비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벨트 없이 운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항상 내가 조급한 마음에 가진 돈을 다 넣거나 혹은 대출까지 껴서 투자하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안전벨트들 착용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라고 한다면은 뭐 내가 개별 기업을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그런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ETF가 워낙 다양해가지고 M7만 담을 수 있는 ETF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내가 S&P 500만 하는 거는 너무 성이 안 찬다라고 하면 그거를 기본으로 하고 약간 공격적인 ETF를 담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쵸. 그런 관점에서 이게 안 쓰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최대한 비용을 좀 절감을 해서. 그죠? 그렇죠. 이제 절약. 절약. 네네. 그래서 약간 생활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좀 팁을 알려주신다면. 극단적으로 이제 줄이고 싶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줄일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하는 말에 동의를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굳이 하고 살아야 되냐. 뭐 그죠. 네. 내가 굳이 뭐 커피 한 잔 참아야 돼?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줄이고 싶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면 소비는 다 습관이에요. 우리의 어떤 일상의 대부분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무의식적인 소비,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습관에서 많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소비도 정말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극단적으로 한번 줄여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출근길에 많이 이제 소비가 일어나는 게 아무래도 카페예요. 그래서 늘 가는 출근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 내가 가던 카페가 없는 다른 경로로 좀 출근을 해보신다거나 이런 것도 좋고요. 퇴근길에는 또 퇴근 후에는 배달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그래서 요 퇴근 후에도 배달하지 않고 좀 집에서 뭔가 먹을 수 있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드신다거나 이런 거 약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그렇게 누워서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쇼츠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그때 또 많이 소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누워가지고 쿠팡 이런 거 소비 진짜 많이 하시고 인스타에서 공구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밤에는 조금 이성적이지 못하대요. 오히려 이제 아침 시간에는 더 이성적인 사람인데 네. 밤에는 약간 하루가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사람이 잘 못한다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된대요. 그래서 연애 편지는 밤에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따지면 가급적이면 이런 쇼핑을 자기 전에 누워서 하지 말고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필요할 때 이럴 때 계획적으로 소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누워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출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정말 이제 소비를 아침에 계획하고 저녁에 정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카페에.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달 동안 쭉 했는데 하고 나서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소비를 비교를 하셨는데 그 한 사람 월급분을 아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내가 어떻게 아꼈는지를 쭉 이렇게 글로 적어주셨는데 이 누워서 하는 소비가 되게 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자기 전에 휴대폰을 습관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서 습관적으로 이런 소비들을 하고 있지 않았나 검토를 하시고 이런 것만 줄여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진짜 조심스러워요. 고정비 중에 아이들 교육비. 교육비. 네네. 이게 정말 교육의 수준도 집집마다 다 다르긴 한데 아이의 교육비를 안 쓴다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아이 하나당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생 되면 최소 100만 원 이상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교육열이 좀 센 동네를 가면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다. 그럼 이제 한 달에 200에서 300 정도 쓰는 집도 있어요. 한 명당? 네네. 와. 그리고 그 아이가 대학 가고 나면 둘째가 또 이제 차례가 돌아오겠죠? 최소 요즘에 이제 하나 또는 둘이니까 하나에서 끝나면 뭐 땡큐지만 둘째가 있으면 또 3년을 그렇게 교육비를 계속 쓰셔야 되는 이런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얼마 전에 제가 강의 나갔다가 강의에 오신 분이랑 이제 티타임을 잠깐 했었는데 그분은 30대셨어요. 근데 회사에서 알바를 뽑으셨대요. 근데 알바로 오신 분이 22살인데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뭔가 대화를 했겠죠. 했는데 그 22살이신 분이 자기의 꿈은 경제적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22살인데. 네. 근데 저희 어릴 때는 꿈이 다 뭔가 직업이었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혹시 무슨 꿈이 있으셨어요? 뭐 저희 때는 뭐 사실 뭐 그냥 의사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죠. 뭐 대통령 이런 게 되게 흔했고 경찰도 많고 뭐 판사요 뭐 이런 친구도 많고 저는 진짜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저는 커리어 우먼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대기업에 입사를 딱 이제 이직을 여러 번 해서 거쳐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꿈이 퇴사로 바뀌더라고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우리 애들 이렇게 학원비 많이 들여서 열심히 투자를 해줬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도 나중에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너무 과하지 않게 교육비를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미 아이가 중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줄이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아이가 이제 어린 분들 애기거나 아니면 이제 가질 분들은 미리부터 이런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조금 처음부터 마인드를 잘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만 해도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억까지 모으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도 초반 1억을 모을 때까지 무조건 지켰던 습관이나 규칙 이런 게 있었을까요? 있죠. 그리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1억 네. 가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카페 친구들한테는 항상 제로를 만들지 말자. 집을 사더라도 1억은 놔두고 사야 된다. 현금을 꼭 네네. 1억 정도는. 뭐 집 살 때 내 돈 다 들어가고 레버리지 들어가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집을 살 때도 레버리지는 당연히 끼겠지만 1억 정도 내가 굴릴 수 있는 돈은 가지고 집을 사는 게 좋더라고요. 안 그러면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가지고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1억 모을 때까지는 가계부 진짜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예산 정산 열심히 하고 내가 어디에다 돈을 썼는지 요건 아낄 수 있었는데 왜 못 아꼈는지 이런 거 분석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건 이제 기본이니까
추가적으로 했던 게 독서였어요. 독서. 네, 책 정말 좋아해서 지금도 많이 읽고 있고, 저는 독서가 정말 중요한 습관인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굉장히 인생을 바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도서보다는 오히려 인문학 도서 같은 걸 많이 좋아해서, 그런 책을 읽으면 조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인문학 책에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1억 모으는 동안까지 마음이 힘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이런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네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저만의 시간을 좀 가졌고, 퇴근 후에 1시간 정도 또 저만의 시간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럼 하루에 2시간이 확보되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좀 이제 혼자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가족들이 잘 때. 그렇게 해서 쫙 연결해서 3시간은 아니지만 짬짬이 토요일에 한 3시간, 일요일에 3시간 정도를 제가 저를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돈 관리도 하고, 가계부도 쓰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하루에 평일에는 2시간이니까 5일이면 10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3시간 하면 거의 일주일에 16시간을 제가 이제 저를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퇴사할 때까지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했더니, 시간에도 복리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를 위해서 투자한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이 복리 효과가 이제 몇 프로 정도 일어났다라고 해서 가정을 해보고 쫙 그렸더니 제가 한 15년 정도의 시간을 벌었더라고요. 그런 계산을 해보니까. 네네. 근데 실제로 퇴사를 42살에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퇴 나이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얼추 비슷하게 시간을 번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나를 위한 시간을 투자하셔서 그 시간을 독서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돈 관리도 하시고, 이렇게 습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1시간 정도 나만의 시간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때 약간 자기 개발 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쵸. 저는 이제 독서 많이 했고요. 아침에는 주로 책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출근길에는 책 읽으면 좀 힘드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뷰티풀 있었으면 봤을 텐데, 보면서 이제 경제 공부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워낙에 제가 이제 돈 관리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얼마를 쓸 건지 막 계획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남은 돈은 얼마인지 막 이렇게 통장 막 확인하면서 적고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시간 정도 제 일을 했죠.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도 책을 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책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원고 쓰는데 많이 시간 썼었죠. 네. 그렇게 했더니 인생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게 복리 효과가 나오면서. 그죠? 네. 시간에서도 복리 효과가 기가 막히게 시간이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한 8% 정도를 넣고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1년에 그럼 내가 몇 시간을 썼지? 그럼 이게 내년도에 몇 프로의 성장을 했어. 이렇게 계산을 쫙 해봤더니 진짜 한 15년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얼추 내가 60세 기준으로 42살이니까 한 8년 정도 이렇게 퇴사를 먼저 일찍 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 시간 동안 집안일 하시면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좀 노후 관점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책에서 미국 주식과 ETF, 배당주를 이제 긍정적으로 다뤄주셨는데, 요즘엔 또 노후를 위한 월배당 ETF, 이게 엄청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좀 주목할 만한 괜찮은 월배당 ETF 있을까요? 전 진짜 다 사고 싶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다 살까? 근데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원래 저는 배당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배당은 부자들이 좀 많이 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의미 있게 배당금을 받으려면 목돈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돈을 만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배당금 자체는 의미가 조금 없게, 좀 작게 나오는 데다가 그렇다고 이 배당주가 성장을 많이 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자산이 좀 증가하는 데는 속도를 더디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배당주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이 배당은 조금 투자를 재미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배당의 유혹에서 못 벗어나시는 게, 배당금이 이제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너무 신나는 거죠. 금융치료가 됩니다. 금융치료. 네, 그래서 성장도 좋지만 이 금융치료의 맛을 끊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어쨌든 투자를 오래 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남편의 퇴직연금에서 타이거 월배당 ETF를 한번 사봤어요.
저도 이제 실험적으로 네네. 그리고 남편 퇴직연금 관리를 제가 해주고 있으니까 타이거에서 나온 그 미국 테크 10하고 이제 10% 프리미엄 붙은 게 있거든요. 네네. 보통 사람들이 1010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거를 이제 한 2천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매수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한 3개월 지나서 아마 내일 정도면 4번째 배당금 받을 것 같아요. 월 배당이다 보니까. 네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뭐 한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지난달에는 한 2만 원 가까이 들어왔더라고요. 약간 좀 랜덤인가 보네요. 들어오는 게.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배당금이. 네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제 얼마 들어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요렇게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남편도 되게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요즘 이런 상품들이 많아서. 근데 무턱대고 막 왕창 가입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여러분들은 돈을 불려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너무 과하게 배당주를 이제 막 사시는 것보다는 성장주 위주로 가시면서 성장주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 그 수익 실현한 걸로 배당주를 조금 차곡차곡 이렇게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정말 춘추 전국 시대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커버드콜 유행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안전벨트 착용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정도 월배당 ETF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 뭐 월배당이라고 한다면은 월배당을 받은 만큼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원금의 이제 상승률은 그렇지 맞아요. 못한 것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네네. 것들을 잘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업이 뭐 돈을 벌어서 그거를 자기네 회사에 다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돌려줄 수도 있는 건데 자기네 회사의 발전에 더 투자를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장은 더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성장하는 회사에 먼저 투자를 해서 내 자산도 같이 그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먼저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배당을 조금씩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 직장인이라면은 퇴직연금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셨는데 이 IRP 계좌에서 꾸준히 모을 만한 상품이 있을까요? 요즘은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뭐 S&P 500 사도 좋고 나스닥도 요즘 너무 잘 나가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가 정답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퇴직연금 계좌는 어쨌든 우리가 퇴사하기 전까지는 길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퇴사하고 나서도 이 IRP 계좌로 또 이 ETF로 옮겨서 담아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퇴사할 때 물어봤더니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라고 하면 저는 기본으로는 미국의 아까 S&P 500을 좀 소액이라도 꾸준히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가 1,000만 원으로 시작하고 매년 600만 원씩을 추가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애 연수익 8%만 가정해도 10년 뒤에는 1억이 돼요.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년에 600씩만 모아도 10년 뒤에는 1억이 되는데 20년 뒤에는 2억 7천이 되고 30년 뒤엔 거의 6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당도 받잖아요. 보통 S&P 500 투자하는 것들은 분기 배당 많이 주니까 그 배당금까지 재투자를 하면 6억 이상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현금 비중 잘 관리했다가 많이 빠졌을 때 좀 더 사는 전략을 쓰면 이것보다도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계산해보면 아마 뭐 7, 8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45, 윤석열 대통령 나이로 44살인데 30년 뒤여도 80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1,000만 원 정도 저도 이렇게 투자해볼 생각이 있거든요. 그 카페 친구들이랑 같이. 그러면은 제가 이미 가진 돈은 또 따로 불리고 이렇게 노후 준비해도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장인이시고 퇴직연금 계좌가 있고 그게 이제 DB가 아니라 DC라서 여러분이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저처럼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시고 S&P 500으로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노후 준비를 못하고 은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들에게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재테크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은퇴를 이제 코앞에 두셨을까요? 약간 뭐 그거 다 포함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우리나라 뭐 대부분 이제 뭐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있는데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을 다 통틀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에 이제 직장 선배들 중에서도 은퇴가 코앞이신 분들 계세요. 이제 아직까지는 60세 은퇴니까 55세, 56세 이런 분 진짜 약간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이제 집이 다인, 나는 집밖에 대부분 없어. 그렇죠. 대부분.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도 국민연금 낸 게 있고, 그리고 퇴직금 받으실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은 연금 들어놓으신 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없지만, 그냥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먼저는 정확하게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이런 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진짜 이런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집 한 채밖에 없다. 그럼 일단 주택연금이라도 활용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한 1억 정도는 모아놨어. 현금이 있어. 라고 하시면 저는 아까랑 반대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는 이제 성장주 위주로 먼저 투자를 해서 자산을 키운 다음에 배당주를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은퇴가 코앞이니까 반대로 배당주에 좀 투자를 크게 해서 배당금을 받으셔서 거기서 또 좀 아껴가지고 차곡차곡 S&P 500이나 이런 걸 사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노후가 기니까. 한 10년 이상 내가 큰 돈 아니고 지금 연금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배당주 사서 배당금 받는 거, 주택연금 이런 거 다 활용하셔가지고 좀 아껴서 소액으로라도 이런 S&P 500을 지금부터 준비해도 10년, 20년은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60에 은퇴하면 10년이면 70. 또 10년이면 80인데 요즘 100세 시대니까. 그렇죠, 네. 80 이후를 바라보고 천천히 준비하시면 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스스로 바꿔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괜찮네요. 발상의 전환. 그쵸. 네네. 아니, 왜냐면 다른 분들이 이미 부티풀에서 좋은 얘기를 워낙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분들이 안 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만 생각을 해봤는데 좀 간단하면서 쉬운 방법들, 요즘은 이제 배당주 ETF도 워낙 많고 해외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니까,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주식 하세요 이러면 무서워서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배당주는 그래도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조금 용기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한 7천만 원 정도라도 배당주를 사서 배당금을 받아보시면, 이런 거구나. 이해가 좀 되시고, 조금씩 준비를 하셔가지고, S&P 500에 장기 투자 한 10년 내다보고, 혹은 20년 내다보고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모아둔 노후 자금을 불리려고 투자를 하다가 오히려 이제 돈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는데,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재테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전제가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쉬운 거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안전하게 중수익, 고수익도 없습니다. 이런 말에 현혹이 되면 이제 사기 당하시는 거거든요. 네. 제일 피해야 될 건 일단 사기죠. 정말 날아가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융상품으로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ELS나 DLS 이런 파생상품은 너무 위험해요. 수익은 그렇게 고수익도 아니잖아요. 중수익인데 위험은 되게 고위험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운이 좋으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면 원금의 80%, 90%까지 손실을 볼 수 있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기사에 또 나오잖아요. 뉴스에 어르신들이 예금인 줄 알고 가입했다. 그래서 고소 고발 막 일어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 자금으로는 코인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코인. 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엄마가 코인 하고 계시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자금이 충분하고 일정한 부분만 코인을 하신다면 괜찮은데, 내가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고 당장 돈을 좀 크게 불리고 싶고 빨리 불리고 싶고 그런 마음에 코인을 들어가시면 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약간 크게 벌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면 또 크게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연봉자들, 부자들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습관이나 특징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이분들도 진짜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상속받는 부자, 이런 부자 말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 갑자기 부자 되신 분들, 요즘은 2030에 코인 부자들 많으니까 그런 부자 빼고 정말 저처럼 꾸준히 노력해서 꾸준히 투자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은 이 꾸준함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꾸준함이라는 습관을 잡기에 정말 독서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독서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러면 불필요한 소비가 또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소비 줄어들면 당연히 종잣돈 늘어나고, 이 늘어난 종잣돈 가지고 투자하고, 그리고 이 내 마음의 심지가 단단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다가 시장이 흔들리거나 이래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좀 버틸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서가 결국은 부자를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어떤 자양분이 됐다. 저는 이렇게 저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 분들도 정말 많이 읽으세요. 다양한 책 많이 읽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서 하루에 뭐 30분 하겠다 이러면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2장이라도 읽겠다 이렇게 목표를 좀 작게 잡으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거 하기 전에 딱 그 2장 먼저 읽으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일 하시면 목표 달성하신 거잖아요. 그럼 스스로도 좀 뿌듯한 마음 챙기실 수 있고, 그다음에 2장보다 더 읽을 수 있잖아요. 출근길에도 더 읽을 수 있고, 퇴근하고 나서 여유가 되면 더 읽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목표보다 더 많은 걸 했네? 라고 되게 그 성취감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1장이든 2장이든 작은 목표를 달성하셨으면 좋겠고, 편식하지 말고 다양한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뭐 자기 개발이나 뭐 경제 재테크에 관련된 거 말고도 다양한 서적. 네네. 왜냐하면 경제 재테크 책도 읽다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내용이. 그렇죠, 사실.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져요. 이런 책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나한테 지금 필요한 책을 찾아서 읽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냥 경제 재테크 탑 1부터 10까지 다 읽겠다 이렇게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에 필요한 책을 골라서 읽으시는 게 더 의미가 있으실 것 같고, 그것보다도 정말 뭐 이런, 저는 고전소설을 좋아하는데 네네, 그런 고전소설을 많이 읽으시는 것도 좋고, 왜냐면 그 안에 진짜 다양한 인간 군상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 같은 것도 꼭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그 책 안에 굉장히 묘사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떤 안목 같은 것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도 많이 읽으시면 좋고, 그런 사회과학 책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독서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걸 통해서 여러분이 자존감 올리시고, 그리고 이런 이제 독서 같은 걸 꾸준히 많이 하시다 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분석 능력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되다 보면 자기에 대한 확신도 좀 생길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는 확신을 좀 가지실 수 있으니까 기본은 독서를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약간 부자들 보면은 약간 경제 재테크 이런 것보다도 인문학 이런 거에 통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제도 다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주식 시장도 결국은 이제 뭐 금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금리 위에 심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잘 아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남들이 이제 막 불나방처럼 들어가면 나는 팔고 나오고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거에 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뭐 차트를 공부하고 재무제표를 보고 이런 것도 당연히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플러스 알파 이런 독서를 통해서 조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키우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2030 세대를 보면은 코인이나 주식에 올인을 하거나 그래서 일확천금을 좀 뭐 노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돈에 무관심한 그런 세대들이 좀 있어요. 극단적으로 갈리는 2030 세대. 약간 부자 언니로서, 성공한 부자 언니로서 좀 깨달은 바를 좀 조언해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부자 언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 가르치던, 그러니까 코칭을 해주던 사람이니까 부자 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야기 듣고 코칭을 해줬던 경험을 잘 살려보면 요즘 2030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니까요. 그래서 코인이나 주식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 돈이 많은 것과 부자가 된다는 거는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돈이 많은 사람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코인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돈이 많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거, 그게 부자잖아요. 이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30 여러분들이 내가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을 좀 많이 땡기겠다. 뭐 나쁘진 않지만 땡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돈을 관리하는 능력. 이게 필요하고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돈하냐? 네, 많은 분들이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저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되게 확신해요. 왜냐면 돈이 많은데 불행하게 사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하지만 돈은 우리한테 선택권을 줘요. 그러니까 옵션을 원래 난 한 개밖에 없었는데 내가 뭐 한 3억 정도 되니까 옵션이 2개 되고 10억 정도 되니까 3개 되고 이렇게 옵션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다양해지는 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분도 있고 또 너무 돈에 집착하는 분도 있고 한데 돈이라는 게 결국 내 인생에 나한테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줄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복을 원한다면 추구한다면 조금씩 관심을 더 가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일확천금 이렇게 하면 그게 오히려 이제 나중에 불행으로 가는 출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 차근차근 부자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제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라톤이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의 그 속마음은 천천히 하겠다라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봉주 선수가 무릎팍도사에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영상을 봤는데요. 이제 2시간 7분대의 기록을 갖고 계시대요. 근데 그렇게 뛰려면 100m를 17초, 18초로 뛰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100m 20초 넘게 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마라톤도 굉장히 전력 질주 해야지만 순위 안에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는 원래 힘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진리인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경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18초 뛰지 않아도 되니까 20초를 뛰더라도 꾸준히 뛰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차근차근 여러분들만의 로드맵을 밟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1억을 모으는 팁, 또 1억을 어떻게 2억, 10억으로 불리는 팁 이런 것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꼭 귀담아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출간하신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카페도 있어요. 저희 이제 제린이들을 위해서 마인드 잡아주고 실천하는 이런 카페거든요. 그래서 제린스 라이프인데 거기 오시면 정말 돈 관리, 뭐 예산하고 정산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좀 바꿔주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제가 한 달에 2번씩은 소통을 하거든요. 줌을 열어가지고 잔소리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마라톤 혼자 뛰면 외롭잖아요. 같이 뛰고 싶은 분들은 오시면 저랑 같이 달리실 수 있습니다.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재테크가 1년, 2년 하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해야죠. 네, 오래 가야 되는, 마치 다이어트처럼 정말 오래 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유지하기가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하시는 분들은 이미 평범한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좀 끌어줄 수 있고 나도 누군가를 좀 끌어주고 이렇게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책도 읽어보시고 카페도 가입해 보시면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우나 작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